네, 익숙한 얼굴.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근모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안녕하십니까? 박근모 기자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한동안 잠잠했어요. 네, 그렇죠. 요즘 잠잠이 아니라 가격이 좀 많이 내렸었습니다. 가격이 내려서 가격이 너무 내리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그렇기도 않았습니다. 하고 네. 이제 2%는 그 봐라. 이거 아니지 않냐? 그 봐라. 이런다 했지 않냐. 우리 PD님 중에 10분의 1 토막 난 코인 TV 아이고. 분도 있대요. 아이고. 10분의 1 토막 맞죠? 맞대. 아이고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3만 달러 중반. 4천 정도까지 3만 내렸죠. 4천 달러 정도를 저점으로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랐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예. 무슨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 요즘은 왜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른 것만 보면 사실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긴 어렵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예. 러시아 우크라 사태 이후 뭐 여러 가지 뭐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다. 네. 뭐 우크라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주목받고 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러시아 쪽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했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걸 명확하게 저희가 따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 네,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 통계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이제 말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예. 네, 러시아 일단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 러시아 우크라 침공 사태가 발생을 했죠. 예. 24일 날 발생을 해서 그때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때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그 전에도 좀 횡보세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 가격이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하지도 않고 일정한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금이라며. 예. 그렇죠. 안전자산이다. 전쟁 때 안전해야지 왜 또 같이 떨어져. 그렇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그런 했죠. 얘기도 네. 했죠. 네. 예. 그때 시절에 저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던 금이나 원유 이런 애들은 또 급등을 많이 했죠. 올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제 환경이 급변할 때 네. 전쟁이나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자산으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수요가 몰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제 금이나 원유 쪽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게 안전자산이 맞나? 디지털 금이 맞나? 라는 의문도 이제 생긴 게 확실하고요. 아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는 게 누가 정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전자산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죠. 본인들도 네. 알고 갖고 있는 거야. 안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불안은 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뭐 그렇다고 진짜 금 골드는 뭐 누가 보증하냐. 진짜 안전하다고 도장 아무도 안 똑같은 건데 네. 그렇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안전했으면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도 뭐 한 시간이 한 100년쯤 흐르면 네. 2%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전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면 되니까. 안전자산이 그쵸. 되는 거죠. 그럼요. 저는 2%는 금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라고 이게. 다 의심스러워. 다 의심스러워. 그러나 이제 오래 쌓였느냐의 히스토리의 문제라서 네. 또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어제 반등을 굉장히 했죠. 그래서 예. 12% 정도 반등해서 34,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지금 44,000에서 45,000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대신 이제 나스닥은 약간 소폭 하락했죠. 이런 걸 보고 또 다시 사람들이 역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었어, 안전자산이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차만별로 지금 34,000이 뭐 적정 가격이냐, 예. 45,000이 적정 가격이냐, 혹은 6만 달러가 적정 가격이냐, 이건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거든요. 이제 제가 자료 하나를 갖고 왔는데 네. 그 근거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리얼 골드조차 저런 건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근거 이게 뭐예요? 이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해시레이트. 네, 네. 해시레이트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해시레이트는 이제 채굴하는 그 컴퓨팅 파워의 총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해시레이트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위에 거는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그냥 가격이고 그렇죠. 밑에 네. 건 해시레이트. 그쵸. 사람들이 채굴할 때 드는 비용.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채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들고 있느냐. 예. 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채굴되는 양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예.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라는 네. 건 경쟁이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채굴되는 개개인이 채굴로 보상을 받는 것도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채굴 원가가 비싸집니다. 그렇겠죠. 예.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 원가를 많이 추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는 혹시 아닙니까? 즉 그 인과관계가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싼 거니까 채굴할 만한 보람과 가치가 있고 네. 그러니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게 그 좀 더 어울리는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제가 그래서 2020년도 차트부터 가지고 왔었거든요. 예. 그래 보시면 2020년도에는 해시레이트가 사실 그렇게 많은 증가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어디가 2020년이야? 그러니까 저 왼쪽. 보이는 표의 왼쪽에 네, 왼쪽 부분 왼쪽이 글씨. 2020년도 예, 노안 배려해 주시고요.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네. 근데 2020년도 이제 초중반부터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을 때 횡보세를 계속 유지했을 텐데 그때조차도 큰 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추세상. 네. 이제 그 추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그래서 상승을 쭉 하고 있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폭등을 했죠. 비트코인 예. 가격 폭등했지만 이게 비트코인 채굴이란 게 채굴기란 게 물리적인 장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는 갑자기 없죠. 늘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방금 이프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2021년도에 보면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해시레이트가 뚝 떨어진 게 보이는데 네. 그걸 정확히 좀 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해시레이트가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가장 큰 건 중국 정부가 채굴을 막았을 때 네. 금지 조치를 해서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한번 했었죠. 예.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하다 보니 그때 채굴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데 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죠. 적은 해시레이트도 수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네. 네. 하지만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결국 네, 이제 원가가 네. 낮아졌기 때문에 예. 하락했고 다시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중국에서 해외로 이제 채굴장들이 옮겨지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옮겨졌지만 다시 가격과 해시레이트가 하락하면서 뭐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 상승하기 전까지는 이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저 해시레이트는 계속 저렇게 지리산 등반하듯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네요. 갑자기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전기요금조차 안 나온다. 맞습니다. 아니면 특정 국가가 뭐 금지를 시켜서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네. 기왕 사놓고 기왕 플러그 꽂아놓은 거 그렇죠. 그냥 돌리는 그냥 돌리는 거지. 그게 뭐 가격이 오른다고 더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네. 굳이 내린다고 안 돌려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증가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어차피 채굴을 하려면 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 이상만 나온다면 일단은 돌려놓는 편이죠. 근데 예. 그 원가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있겠죠, 간혹. 네. 예, 그러면 예. 이제 채굴을 멈출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랑 모든 지표가 하락하게 되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중국 정부가 채굴을 금지하기 전에는 그 중국 채굴량이 75% 전 세계 채굴 시장의 75% 정도를 차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국 안에서 채굴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중국 정부에서 그걸 막고 나서 채굴을 막자 해외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가장 큰 포션이 이제 북미 쪽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우크라, 뭐 이런 쪽으로 다 퍼져나갔죠. 이제 네. 좀 전기료가 좀 에너지가 남아서 전기료가 저렴한 곳으로 예. 다 이주를 했고,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 중국 내 채굴은 0이지만 사실 지표상
국가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포션이 있는데 그게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비공식적으로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근데 좀 그게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추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 이게 보통 우리가 데이터로 그 비트코인 가격을 추산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호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근거 중에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는 예.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크라 사태가 있더라도 계속 상향을 했고요. 예. 그 다음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변동 발생한 게 보이는데 이게 24일 날 이제 러시아 침공 사태가 발생한 시기였거든요. 네. 예. 이때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출렁 그 전부터 사실 그 전부터 미국 정부가 뭐 16일 날 침공할 거다 뭐 그 전부터 러시아가 뭐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많이 조성됐고 예.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이제 발생한 거긴 하지만 2월 24일에 해치레이트를 본다면 이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에서는 거의 맨 오른쪽 끝이네요. 그렇죠. 맨 오른쪽 끝이 2월 28일. 그렇죠. 아, 저 글자 잘 보여요?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여? 네, 노안 감안해 주시고요. 맨 오른쪽 이야기에 해치레이트가 급증하네요. 물론 평소에도 자주 있었던 급증입니다만 폭은.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러시아 사태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네. 사실 뭐 하락했다, 상승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 얘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온체인 데이터 지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얼마나 쌓이고 있냐, 네. 혹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이 있거든요. 기관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얼마나 많이 거래소로 내보내고 있냐, 예. 혹은 장기 보유자, 개인들 같은 장기 보유자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느 시점에 내놓고 있냐, 이런 예. 지표들. 수급이네요, 수급. 그렇죠. 그런 네.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표를 통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러시아 사태에서는 사실 그런 특이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근거는 비트코인이 하향할 거라는 근거는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러시아 사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은 사실 그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의 문제거나 이런 것보다는 외부 변수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누군가가 팔아서. 사실 누군가 판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정확한 그 통계 지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살펴봤었거든요. 별 변화가 네. 없다는 건 이른바 고래들 네,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털어낸 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굳이 이유를 잡자면 조막손들이 그냥 불안해서 털어낸 매물 때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큰 손 고래들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게 네. 팩트에서는 확인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죠. 거래량이 그렇죠. 뭐 늘어났다거나 네. 큰 매물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지만 비트코인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다 있어. 시장이랑 똑같아. 다 있어. 맞습니다. 없는 게 없어. 똑같습니다. 다 있어. 결국은 오프라인에 있는 거 다 있어. VIX. 아, 똑같이 다 가져와서 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표나 커뮤니티 네. 반응이나 이게 네. 트위터나 SNS에서 언급되는 그런 키워드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그 지표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공포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컸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예. 개인들이 많이 공포 상태에 더 하락할 수 있으니 그럼요. 예. 던졌다. 3만 네. 불 중반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 뭐 여기서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는 별개인데 예. 사실 재밌는 건 기관들은 이때 샀습니다. 기관들 오히려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별개의 이야기지만 하여튼 공포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은 던졌고 이제 고래들은 샀고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지금 현재 오늘 지표를 제가 보고 왔었는데요. 지금 중립 상태까지 올랐습니다. 공포 지수가 네, 예. 중립 그건 상태. 조금 좀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중립이 네. 된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 탐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다시 하락기로 접어들긴 하죠. 이제 탐욕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뭘 갑자기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물론 시장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러시아에서 프리미엄이 생겼다고 그 프리미엄을 먹으러 그 아비트리지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비트코인은. 그렇죠. 그러니 러시아에서 쉽지 올랐어도 세계적 미국에서는 안 오를 수도 있고 뭐 미국에만 쓰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네. 러시아에서는 좀 올랐겠죠? 네, 러시아 자체에서도 오르고 러시아 외에서도 루블화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예. 뭐 영국에 있는 특정 거래소나 미국에 있는 특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루블화로도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지만 루블화로도 비트코인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예. 그 마켓이 있거든요. 예. 그 마켓에 보면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루블화로 살려는 수요. 네, 수요가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네. 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그건 루블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 루블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는 존재한다. 뭐 맞겠죠. 루블화 자체가 폭락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루블화로 표현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야 정상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네, 말씀입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건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네, 익히 저희가 예상했던 거고 그 지금 전체적인 각국 정부가 러시아의 그 금융 이제 조처를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스위프트망이나 이런 것도 다 막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초에 예상은 했던 건데 뚫려 있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뚫려 있는 건 가상자산 코인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건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오르는 건 맞는데 네. 그게 그렇게 수요가 많을까요? 전체 비트코인 가격을 다 들썩이게 만들 수 있는.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린 건 아니겠죠. 다만 추종 매매 부환 외동이 그렇죠.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모습 정도로 확인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이 뭐 물론 이번에 발표를 해서 그 러시아로 송금하는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걸 막아달라라고 했던 요청을 이제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으나 예.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애초에 왜요? 왜요? 되게 유용한 수단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루블화나 지금 뭐 스위프트나 네. 하여튼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제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딱 생각하기에도 코인으로 주고받으면 되겠네.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으면 되겠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러시아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로 실생활 쓸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있을까를 보면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결제 수단으로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네. 결제 수단으로 여겨져서 그런 수요나 아니면 시도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뭐 어느 정도 최근 몇 년간은 사실 결제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 번 결제했을 때 10분에서 15분, 많으면 30분이라는 결제 타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제가 뭘 비트코인을 하나 결제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폭등했어. 음. 이러면 가게 주인 입장이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결제용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만약에 러시아에 제가 부자다. 뭐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루블화 갖고 있는 걸로 비트코인 사겠죠. 해당 거래소에 그냥 두겠죠. 예. 굳이 러시아로 갖고 올 필요도 없이.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금이 일부 나가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나가는 길은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은 존재합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게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러시아 쪽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반대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보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네. 최근에 오른 거야. 뭐 우리 또 간접적으로 동의했다시피 그냥 많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반등 뭐 소재로 해석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니까 네. 저가 매수 반등일 수도 있고 네. 부환 외동 뇌동 매매일 수도 있고
그건데 다만 이제 서로 궁금한 건 네. 지금 러시아 제재가 길어지면 네. 북한이나 이란 제재를 하는 거는 북한이랑 이란이랑 우리 무역 안 하면 되지 뭐 그 특별하게 꼭 거기서만 만드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 제재를 하면 그냥 넘어갔다고요, 전 세계가. 그렇죠. 그냥 해라. 그들만 고통스럽지 우리는 불편한 게 없다. 이란산 석유 안 먹으면 되잖냐. 그런데 러시아는 금융 제재를 당하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 지금까지 히스토리컬리. 러시아 석유 사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재가 가해지면 우회 루트로 살 거라고요. 그렇죠. 그 우회 루트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사는 거가 꽤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수단이 더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없죠. 사실 그 부분은 예. 애초부터 그 블록딜 형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음성적으로.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미 존재했고 예. 뭘요? 비트코인으로 물건 대금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네, 이미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미 외환 당국에 서로 어차피 신고 안 하고. 그렇죠. 배로 이미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미 존재했고 아마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그 자원을 수입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할 할 수 수밖에 있겠죠. 없.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데이터상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이번 사태로 이번에 급등한 건 사실 그런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으니 미래 가치가 있는 거구나. 비트코인에 네. 사용될 수만한 여지가 있구나. 혹은 더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우크라에서 모금을 했잖아요. 예. 예. 러시아 침공 사태해서 우크라를 지원하자라고 모금했는데 뭐 이틀 정도만 2,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모금이 됐어요. 예. 사실 그걸 이제 우크라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공개된 게 없는데 네. 하여튼 모금을 한 지갑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저희가 외신에 나온 거 보면 그 비트코인으로 우크라 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알 수 없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정화폐가 사용하기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이 일부 활용된다. 활용될 수 있다.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많이 더 쓰이면 지금도 그렇죠. 음성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했지만 더 쓰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냐 뭐 마찬가지일 거냐 내릴 이유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걸 매개로 쓴다고 해서 그러면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할 쪽에서는 돈을 구해야 되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러시아에 기름 사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죠.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받은 러시아는 이걸 또 팔아야 생필품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그냥 샀다 팔았다가 한번 생기는 것뿐이지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급의 수요 초과 이런 게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러시아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 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현금으로 바꿔야지 사용이 될 거잖아요. 네.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실질적으로 뭐 다른 무언가 그럴 수도-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건 네.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이 법정화폐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죠. 그런 인프라가 애초에 있지 않고 물론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면 뭐 언젠가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이런 이제 사이드 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더 빨리 결제나 실생활에 가깝게 결제할 수 있는 솔루션도 존재하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그렇게 도입되거나 그걸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언급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대 심리가 사실 투자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 고 해석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이 쌓이고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추세를 우리가 볼 때 결정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지표가 거래소에 비트코인 전 세계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 예. 지표가 예. 있어요. 예. 거래소에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냐 보관되어 있냐에 따지는 예. 건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거래소 지갑에서 빠져나간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합으로 그건 조금씩 늘어나겠죠. 채굴이 되니까. 아니죠. 이게 모든 사람이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거래하려면 거래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만 보는 겁니다. 네. 전 세계 거래소. 그게 늘어나면 이거 팔려고 거래소 계좌로 넣는구나. 네. 그렇죠. 예.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괜히 넣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걸 살려고 비트코인 더 살려고 비트코인 넣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아, 현금 살려면 현금을 넣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듯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객 예탁 코인이 늘어나면 그 맞습니다. 코인값 하락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간 기축 통화처럼 네. 예, 코인 쪽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전 세계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양은 이번 사태에 있든 없든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 장기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8년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빼서 개인 지갑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있다. 쭉 계속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통 이제 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기 보유자 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 쪽에서는 장기 보유자를 155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안 움직이고 보유하고 있는 이걸 장기 보유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건 터치하고 일단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빠져나간다? 네, 줄어들고 있고 굳이 왜 빠져나갈까요? 거래소에 넣어놓는다고 뭐 다 나빠질 게 아닌데 뭐- 새로 넣는다면 이건 팔려고 하는 건 오케이.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빼는 이유가 굳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한번 이제 외부 지갑으로 뺐을 때 뭐 사실 거래소에 안에 계속 뒀을 때 네. 해킹 이슈나 탈취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거래소의 그래서- 부도 도망 뭐 네.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거래들은 하드월렛이라는 지갑을 자기 따로 지갑. 네, 네. 별도로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의 그런 하드월렛 같은 경우에 믿지를 못하겠다. 어느 순간 해킹 당하거나 예. 이런 이슈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할 때 뭐 서버 점검하거나 이러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목돈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따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하게 예. 보관하겠다. 그래서 그게 상승 가능 당장 매물로 나오지는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음. 그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상승의 요인으로 본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겹쳐서 봐야 되는 게 그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그러면 이 물량이 장기 보유자 물량이냐 단기 예. 보유자 물량이냐 예. 또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단기 보유자 물량은 사실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죠. 매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이 단기 보유자 매물이 늘어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장기 보유자 물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네.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도 패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만 예, 추세를 예.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큰 추세를 보면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수량이 네.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8,000불까지도 넘었다가 왜 다시 3,000불대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이게 약간 이제 거시경제 죄송한 쪽이라 질문이었나? 저희도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도 시황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인이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그래, 매일매일 왜 어떻게 올랐는지 설명해. 설명하는 근거를 게 만들어내기 그렇지, 정말 저희가 어렵다고 찾아내기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일단은 뭐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거시경제 문제가 맞고 예. 이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위험자산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발생하자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그 비트코인 유동성이 그렇죠.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물량들이 손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고 그런 이슈로는 비트코인이 하향할 것도 맞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향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음. 이제 그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냥 할 수밖에 없다가 저희도 할 명확하지 수밖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네. 뭐 상승 요인이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걸 굳이 하락 요인이라고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그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그게 줄어드는 거 가지고는 하루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매물로 나오고 하는데 사실 아니, 지갑 넣었다 빼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넣었다 그걸 빼는 보고 희망을 갖는 거는 희망과 절망을 하는 저는 건 그래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거시경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로는 제가 가지고 오질 못했는데 예.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게 최근 그 급등하고 나서 이제 급락기가 왔잖아요. 최근 올해 딱 들자마자 예. 그때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반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전 세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래량이 유동성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기가 지금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경제 상황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위험자산이라고 본다면 네, 이게 뭐 위험자산이든 뭐 데이터성으로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데이터를 보면 오르는 게 맞다. 그런데 외부 상황을 보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정도로. 뭐 모든 게 안 그렇겠습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근거 중에 또 그 뭐 알아둘 만한 건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주 그 비트코인 물량들 중에서 네. 어느 물량이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 물량과 단기 보유자 물량이 들어오는 총합을 이제 차이를 보는 지표도 있어요. 과연 이제 어느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나, 네. 변동해서 들어오고 있나 이런 지표도 있는데 사실 이거 이런 지표가 굉장히 위험한 점이 그건데 하나의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곤란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차트 저도 이제 뭐 컨텐츠 그 기사를 쓰면서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하나의 근거만 보면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예. 사실 다른 차트는 다른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여튼 모든 시장이 그래요. 오를 요인과 내릴 요인은 각각 다 10개씩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있고 오르면 오르면 이 중에 하나 있어요. 고르고 내리면 이 중에 하나 고르고 뭐 그런 아니면 거죠. 말고. 그런 네. 거죠, 뭐. 그런 아, 거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사실 그거 말고도 재밌는 지표가 굉장히 많이 존재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뭐 시간 되면 그걸 몇 가지 더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알겠습니다.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러시아 얘기하다가 네. 지금 저희가 많이 옆으로 갔는데 네네. 예.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뭐 시나리오 정도를 한번 예. 뽑아봤어요. 이게 러시아 앞으로 이번 사태로. 있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러시아 네. 우크라 사태 이후 이제 어떻게 발생하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꼽아봤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려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줄고 침공 사태도 이제 마무리된다. 네. 이건 진짜 뭐 가상자산 코인 쪽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상태에서 가격도 올랐는데 이제 거시경제 환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 라고 보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다. 비트코인 쪽에 굉장히 좋은 그거는 일반 주식에도 좋은 신호. 그렇죠. 특히 뭐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네. 비슷하죠. 물론 비트코인 쪽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알트코인 쪽 보면 더 좋아할 만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상승폭이 이게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고 대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좀 줄지만 네. 금리 인상은 좀 줄지만 침공이 계속 이뤄진다. 네. 이것도 비트코인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던 이 비트코인이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제재라는 게 지금 그렇죠. 시도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 새로운 대안으로 역할을 찾게 될 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지금 현 시점이 바로 이번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를 타고 이제 상승을 좀 할 수 있다. 예. 물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도 굉장히 심해지고 전쟁도 계속되고 침공도 계속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다들 이제 싫어하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경제 일반 전통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네.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 예. 조심스럽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는 그렇고 러시아 코인 이야기는 예. 그것 때문에 코인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다양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네. 이 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 폭이 조금 줄어들 거다. 주식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맞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비슷하게 그게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비트코인 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네, 여기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쪽에서도 이제 해외에서는 펀드사들, 대형 펀드사 투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가는 모습도 관찰되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같네, 레버리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더 많이 움직이냐?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레버리지 상품 같다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을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이걸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예. 네, 환치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지난 거긴 하지만, 네. 돈 버는 얘기니까. 네, 네. 그렇죠. 이건 사실 거저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수고 별로 없이 네. 그럼 네. 어떻게 한 건데요? 순환을 뭐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네. 농협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를 들고 일본에 가서 일본 ATM기에서 돈을 뽑은 다음 네. 일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네. 한국 거래소로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돈을 찾는 거죠. 한국 거래소에서는 코인 가격이 이상하게 비싼 김치 그렇죠.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기사가 지금 12월 달에 예. 나온 건데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게 잠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예. 저희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무실로. 예. 전화 한 통이 와서 사무실에 유선 전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왜? 대표 번호로 요즘 이렇게 시기에 왜? 대표 번호로 어쨌든 있어서 전화가 있어요. 네, 전화가 전화도 왔습니다. 있구나. 네, 예. 전화가 와서 어떤 한 분이 이게 코인 통계 자료나 이 코인에 대해서 환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무실에 계셨던 분이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저희 이제 내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한테 토스로 넘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질문에 답 좀 해드려라. 네, 예. 그렇게 답 좀 해라 해서 제가 연락을 했죠. 예. 전화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어디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 전화 온 분도 기자예요? 네, 그분이 혹시 저 기사 쓴 분이에요? 맞습니다.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시길래 본인은 왜 저기서 안 썼어요? 왜? 잘 모르시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한 거 저희 코인데스크 코리아 예. 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기사 검색하시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이미 된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썼어요? 비슷한 거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래서 딱 그건 안 썼구나. 네, 딱 이건 안 썼는데 비슷한 건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매체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한 거예요? 네, 그냥 업체, 그냥 코인과 관련된 업체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그럴 줄 알고 연락을 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기자한테 취재를 하는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 기사는 올해 기자상 무슨 기자상? 하여튼 한국 그 언론재단에서 주는 기자상 받은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받은 기사잖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기자분이 이거 이렇게 쓰셨구나. 이 김치 프리미엄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김치 프리미엄을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네. 우리나라보다 싸게 파는 거래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거기서 사. 거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서 맞아.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간단합니다. 거기 가서 살 필요도 없어요. 네. 거기에 그냥 거기에 친구만 하나 있으면 그렇죠. 지인만 지인만 하나 있으면 지인한테 그쪽에다가 거래소 계좌 하나 트라고 하고 예. 내가 돈 보낼 테니 그 돈으로 코인 사서 보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사실 작년 2021년, 2022년 이때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지인 아니고 중개하는 그걸 중개해주는 업체도 생겼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걸 보면 제가 차트를 또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에 녹색으로 보이는 게 김치 프리미엄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었고요. 예.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2021년도에 김치 프리미엄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예. 거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5%, 20% 정도까지 벌어졌었던 차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 20% 정도 더 비쌌었던 비싼 거죠. 예. 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는
이제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한국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중국 쪽 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중국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네. 해외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내고 계속 이걸 팔고, 좀 그렇죠. 예. 환측이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네. 굉장히 많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이 기사 썼었던 그 시기를 또 봤거든요. 지금 이 차트에 지금 12월 달 이때였는데 이게 10% 정도 때 김치 올랐네요. 프리미엄이 생겼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 이 녹색 수치가 김치 프리미엄 차이가 이렇게 올라간 걸 말합니다. 지금 이게 1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왜 10%를 비싸게 살까요? 이때 재밌는 게 지금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예. 가격이 비트코인 전 세계 가격이 폭락을 했을 시기였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폭락이라고 판단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사려고 사려고 네. 오히려 떨어졌지만 서로 사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 해외에서는 폭락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폭락이니까 지금 사야 돼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 그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예. 해외에서는 20% 떨어졌지만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걸 기회로 보고 사려는 고객이 많아서 우리 그렇죠. 10%만 떨어지면 10% 하락한 가격에 계속 그렇죠. 거래되고 있었다는. 네. 네. 곧 다시 올라가고. 근데 그래프로 보시면 알다시피 사실 안 올라갔죠. 네. 네. 이때 사셨던 분들이 이제 예, 근데 뭐 상당히 환치기 하는 손실 분들이야. 관계 없으니까요. 관계 그 차익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뭐. 환치기 하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시기거든요. 사실 네. 이때 가격 차가 발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걸 하려고 네.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해외로 돈만 보내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근데 해외로 돈 보낼 방법이 없어요. 마땅하게 없죠. 왜요?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예를 들면 네. 1억이 있어. 예. 이 1억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 보내.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 예. 송금 하러 목적. 왔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송금 목적? 니 누구? 와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 그렇죠. 물어보고 네. 맞아요. 그냥요. 아니면 뭐 위문품 보내요. 이러면 네. 증거를 갖고 온나. 그렇죠. 왜 보내야 되는지 서류를 갖고 온나 이런다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무역 대금으로 위장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렵더군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분들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농협 어차피 체크카드는 바로 결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통장 속에 돈이 있는 그 통장에 한국의 체크카드를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예. 일본에 가서 바로 그걸로 찾은 거죠. 그 체크카드를 그대로 보내줘요. 한국 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네. 내 거니까. 네, 내 내 거를? 거니까. 그럼 이 체크 카드를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어도 되는 거네요. 실물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 거기서 그으면 그냥 거기서도 인출이 다 돼요? 네, 인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출된. 인출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당연히 있죠. 네. 한도가 있는데 뭐 그건 특별하게 한도 자체가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때 시기에 제한이 굉장히 많이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 금융 당국이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은행들한테 경고 주고 해외 인출에 인출에 한도를 규제해라. 그렇죠. 횟수나 한도를 조정해라 해서 굉장히 많이 됐었고 특히 재밌는 건 뭐 이번 사례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로 그냥 특정 거래소에서 등록해놓고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돼요. 그것도 된다면서요? 어떤 네. 거래소는 돈을 보내지 않고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맞아요. 그냥 코인을 살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돈을 꺼내가는. 해외 결제 되듯이 그냥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금융 당국이 못하게 막았고 카드사들이나 이런 곳에 은행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차단 거래소에서 결제하는 경우 차단시키겠다라고 예. 해서 제안을 일부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죠. 허점이 좀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하려면 비자나 예. 마스터 같은 국제 신용카드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 예. 뭐 해외에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특정 피지사를 끼고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카드를 결제했는데 가맹점 이름이 거래소라고 안 뜹니다. 이러면 금융당국에서 은행 막을 방법이 카드 없죠.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반 그냥 결제한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풀렸다가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뭐 한때 굉장히 많이 이게 됐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던 문제긴 한데 예. 지금 이제 바이낸스라고 아마 뜰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바이낸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피지사를. 그래서 그런 경우 바이낸스 이름이 없거나 거래소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드사는 그렇고 이분처럼 일본에 가서 체크카드에서 뽑는 건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돈 뽑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인출 한도라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뽑죠. 네, 인출 한도 기본적으로 그 하루 인출 한도 그 횟수나 이게 존재는 했는데 예. 뭐 다음 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랴. 이게 사실 해외에서 찾으려면 수수료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이건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해외 여행 가서 필요해서 하는 네, 거보다 그렇죠.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냅뒀는데. 그렇죠. 이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일반인이 가가지고 괜히 그 몇백씩 계속 꾸준히 몇 회 이렇게 찾을 이유가 전혀 네. 없는 거라서 그래서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아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미국 1달러와 바꿔주는 그게 네.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테더 테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테더를 살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1억 원어치 테더를 사요. 네 이 테더를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으로 보낼 수 있죠. 있습니다. 그 테더를 받아서 네.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낼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 자체가 어디서 네. 걸려요? 걸리진 않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네. 그 과정 지금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그쵸, 보낼 살 때. 때. 살 때 그 테더와 달러 사이에 환차손은 안 내겠으나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고 팔아야 되니까 거래소 수수료 내야 그렇죠. 된다. 그거랑 이제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또 수수료가 이 들고 친구 네. 또 네. 술 한잔 사줘야 되지 또 고생하니까. 그죠. 이런 과정 또 해외에서도 그걸 또 바꾸는데 또 수수료가 들 테고 이 중간에 수수료 단계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최소한 김치 프리미엄이 5% 이상은 가야지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예.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5% 이상 생길 일이 이제는 없다. 많진 않죠.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내가 이런 테더 살 하니까. 테니까. 그렇죠. 하니까 또 물론 내려가고.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차표가 불과 12월 달에 불과 지금 4달 전, 3달 전에 이렇게 지금 10%대까지 변동성이 발생하는 바람에 네. 지금 생긴 일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중에 테더를 빼서 해외로 보내주는 곳은 없다는데요.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제가 여기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해줘요. 원래는 막혀 있는데 사실 몰래 막혀 있다고 보기도 사실 좀 애매한데 그걸 몰래 막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테더를 바로 보내지 않고 일부러 예. 리플이나 이런 걸 이용합니다. 사실. 테더로 보내지 않고 네, 리플이나 트론 같은 경우가 되게 저가 코인이거든요. 예. 그 대신 결제 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전송 속도가 빠르고. 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스테이블 네. 코인처럼. 아유 알아들었는데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나 이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네.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 그런 비슷한 걸 돌리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이미 알겠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테더만 막아서 소용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더를 굳이 비슷한 사는 이유가 네. 나는 비트코인에 김치 프리미엄 먹을 건데 중간에 테더 말고 다른 걸 사서 보내면 보내지게 하겠으나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렇죠. 이거 김치 프리미엄 요만큼 먹으려다가 손해 볼 수 있으니 그렇죠. 안 되고 맞아요. 테더는 항상 가치가 일정하니까 네. 그래서 테더로 보내려고 하고 테더를 막아놓은 건데 요 변동폭이 크지 않고 그렇죠. 빨리빨리 전송되면 10초 안에 가격이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니? 그런 거네. 네, 그 방법을 많이 위로 갈 이용하는 거 거죠. 50% 내려갈 거 50%면 뭐 그렇지. 복불복이니까 이걸로 굳이, 보내자. 굳이. 해서 한다 이거죠. 뭐 지금 그냥 간단히 말하면 바이낸스에 지금 가입해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법정 화폐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코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코인으로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럴 경우 테더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리플이나 트론이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사서 바이낸스로 보내고 그 바이낸스에 보낸 트론이나 리플을 네. 비트코인을 바꿔서 다른 코인들을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러시아가 금융제조 회피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게 스위프트망으로 안 쓰고 다른 식으로. 비트코인 다른 거로 비트코인도 쓰는 거야. 네. 그런 일이 자주 벌어졌는데 리플 그리고 또 뭐 쓰인다고요? 리플을 많이 쓴다고 리플, 여기 채팅창에도 리플 보니까 많이 리플을 씁니다. 많이 쓰신다네요. 리플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트론. 리플 가격이 지금 꽤 많이 오른 상태긴 해요.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수요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수요 생각보다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벽이 좀 알겠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렇고 돈 번다는데 장벽이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긴 하죠.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김치 네, 프리미엄은 네. 빨리 없애줘야 돼. 네, 자연스럽게 없애줘야 공정한 거래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방금 나오기 전에 만든 차트인데 이 예. 차트에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0.19입니다. 0.19 네, 그러니까 국내랑 해외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거의 상태죠. 없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재정거래 할 어렵고. 이유가 전혀 없어지죠. 하면 예, 손실 예. 우리 그리고 수수료 안 나오는 손실. 이유가 좀만 높아지면 방금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굉장히 시장이 효율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재정거래 원래 네, 당연히 네,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건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예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뭐 다 좋은 건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계속 그 비트코인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네. 근데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커져도 예. 사실 이제 쉽지가 않아질 거예요.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해외 송금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적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3월 제가 보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트래블룰이라는 여행 규칙, 예. 트래블룰이란 건데 이걸 하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을 보낼 때는 다른 거래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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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 때는 보내는 금액, 목적지, 뭐 사람 수친, 뭐 송수신의 신원, 네. 뭐 금액의 목적 이런 걸 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자금 출처까지 심지어 는 아, 이미 적용해서 국내 주요 거래소 비썸, 업비트, 코이너, 코빗은 이미 이걸 적용을 했고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꼬리표를 다 달아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낼 때야 거래소한테 그런 그 규제를 부과하면 해야 되겠으나 그거 귀찮고 막으려고 하면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서 실제로 내 지갑에 꽂고 네, 내 지갑에서 캐나다 친구한테 캐나다 친구 지갑으로 보내고 네, 거기서 캐나다 친구가 거기서 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다가 네, 자기 지갑으로 옮겨서 네. 나한테 보내주면 네. 뭐 트래블 누리고 뭐고 맞아요. 할 거 그런 없잖아요. 방법. 뭐 지금 꼼수를 지금 얘기를 방금 딱 해주셨는데, 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꼼수 전문. 그래서 네. 이게 국내 거래소가 지금 최근에 네. 발표한 걸 보면 네.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등록된 지갑으로만 출금을 해주겠다. 난 내 지갑이니까 나한테는 해야죠. 본인 신원 확인이 된 지갑이어야 되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죠. 본인 신원이 확인된 지갑이면 이 지갑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네. 그 자금을 다시 출처를 확인을 해줘야죠. 결국 꼬리표가 남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 네, 아. 어차피 남아있게 되죠. 가능하긴 가능한데 결국은 기록은 다 남는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그 지갑을 네. 1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제한 아니잖아요. 방식.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이진우 지갑으로 바깥으로 뺄 때는 화이트 이진우 지갑으로 빼고 네. 이거를 친구한테 보내요. 캐나다 친구 압둘 네. 누구한테. 음. 그럼 보내고 캐나다 친구가 비트코인을 사면 음. 이진우 B의 지갑으로 받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거래소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진우 B의 지갑으로 받은 이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우리 거래소에서 팔 수 있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반 개인 지갑은 거래소에서 출금을 안 시켜줘요. 개인한테는 네, 개인 지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들. 이런 지갑들은 신원 확인 절차가 없거든요. 누구나 예, 만들 수 있고 예, 무제한 만들 수 예. 있고 이런 지갑으로는 거래소에서 출금을 막아버렸습니다. 넣기만 넣고요. 네, 넣을 그리고 수만 있고. 내 지갑인데 본인인데 본인 지갑인 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 본인만 본인 지갑이라고 말할 뿐이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본인 지갑인 거 확인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는 네. 그 본인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네. 그 우리가 신원 확인 KYC가 되어 있는 거래소 지갑으로만 가능하도록 네. 설정을 해놨어요. 아. 화이트리스트를 해서. 아. 그래서 특정 거래소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코인 인출이 특정 거래소로만 돼요? 네. 그 말은 내가 어떤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하다가 나 이제 이 거래소 부담스럽고 싫어. 네. 그리고 당분간 안 할래. 라고 해서 내 지갑으로 빼는 게 안 네.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갑 내 지갑으로 뺀 다음에 네. 바이낸스 같이 그 화이트리스트에 적용된 지갑에 다시 보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한국 거래소로 보내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지갑으로만 해야 뭐가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는 네,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궁금증만 그냥 풀고 갑시다. 네. 제 말씀은 네. 야, 여러분 어차피 알고 싶잖아요. 좀 배워봅시다. 네. 거래소 있던 내겨져 있던 코인을 네. 제 지갑으로 뽑아서 그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내면 그건 되고. 안 돼, 나중에 다 꼬리표 있다고 하니까 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빼고 네. 개인 지갑에서 개인 친구한테 보내고 네. 여기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렇게 팔면 네.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무회한 거니까 네. 이것까지는 정부가 다 모를 거 체크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쪽, 네. 그런데 거래소에서 이진우 지갑으로 뺄 때 안 주거나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네. 내가 더 이상 나는 이 거래소 못 믿어서 빼는 거예요. 네. 라고 해도 안 빼준다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지금 빼주고는 있습니다. 그럼 또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빼주는데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 지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업비트나 비썸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네. 자기네들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적용해서 나와 있는 지갑들이 거래소가 몇 개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외의 거래소에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어. 자기네들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래소로 옮겨라. 아, 라고 거래소로 옮겨서만 빼줄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나는 내 지갑에 내 코인 갖고 있겠다는데 왜 거래소로 넣으라고 그래요? 내 지갑에 내 코인 갖고 있겠다. 내 거니까. 갖고 있다가 다시 현금화하려고 거래소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갑에서 바로 넣을 수가 없고 외부 돌려서 이제 다른 바이낸스나 이런 데 거쳐서 넣어야죠. 아, 내 지갑도 확인이 안 되니까. 내 지갑도 네. 그냥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지갑이라는 게 어. 이게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게 확인이 안 바이낸스도 되잖아요. 거래소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업비트에 있던 코인을 제 지갑으로 뺐어요. 네. 뺄 수 있죠. 안 됩니다. 출금이 안 됩니다. 아, 코인 네. 코인 빼는 거. 네. 코인 출금이 안 됩니다. 바이낸스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선 바이낸스로만 되고. 네. 바이낸스에서 그럼 제 코인 받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굳이 업비트에서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바이낸스는 제가 이진우인지 어떻게 알고 빼줘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밝히진 않고 있는데 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뺄 수 있어야 네네. 내 코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뺐죠. 네. 빼서 친구한테 보내고 네. 친구는 그걸 팔아서 저렴한 비트코인 사고 네. 저한테 비트코인으로 보내주고 네. 이걸 다시 바이낸스에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업비트한테 보내주면 된다는 가능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다이렉트로 업비트한테 보내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네. 계속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환차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수수료와 가격 변동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손실이 일어날 수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예.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좀 의문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물고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 차익을 보지 않는 한은 예. 손실이니까. 아, 물론 그 네. 계산이야 김치 프리미엄이 높지 않으면 안 하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방금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채팅창에 보니까 이 프로가 한번 직접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맞습니다. 거다. 왜 안 되는지? 직접 해보시면 그 하는 순간 네. 그 안 된다고 뜹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이 트래블 룰이라는 게 네. 지난번에 그 거래소들 4개 거래소만 살려놓고 나머지 죽이는 이슈 네. 다음으로 네. 네. 커다란 이슈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 트래블 룰못 집어넣어서 지금 다른 것들도 못 하는데 많다고요. 네. 이게 그리고 돈 세탁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맞아요. 하는 거죠. 그 꼬리표 계속 달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하면 꼬리표고 뭐고 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튕겨져 나가는데 어차피 거래소 입장에서 직전 거래소의 신원과 그 돈만 확인되면 우리한테 입금됐을 때 확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참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 방금 얘기한 거 말고도 다양한 우회 방법이 존재는 하거든요. 네. 이걸 네. 무력화하기 위한. 예. 근데 뭐 단순하게 거래소나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만한 구멍 있다. 네. 트래블 룰은 뭐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죠. 배워보죠. 예. 그러니까 그냥 못 아닙니다. 네. 지금 열어놓고 나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기회도 많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코인 시장도. 뭐.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근모 기자님 오랜만에 나와서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또 그 뉴스나 이슈들 쌓이면 네. 와서 저희 오늘 준비해준 거 다 못하셨어요. 하나가 남긴 했는데 예. 한 번 더 모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